66세 여성 미숙 씨는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3년 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도래하여 안내장을 살펴보다가 연기연금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을 늦춰 받을 경우 연금액을 인상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년 연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 막상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보니 미숙 씨는 이 선택이 오히려 손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라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지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된 이후에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연계되어 감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계 감액으로 인해 미숙 씨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원수령액은 감액 대상이 아니었지만 연기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증액으로 오히려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숙 씨는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 것만 고려해 연금 수령을 미룬 것이었죠. 그러나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매달 받을 국민연금만 손해본 꼴이 되어버리고 정작 3년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받는 금액은 비슷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미숙 씨가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할 때 기초연금 감액과 관련한 정보가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미숙 씨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잘못된 연금 설계로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정확히 국민연금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인지 그 세밀한 금액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대략적인 정보만 갖고 있었다면 이런 후회스러운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미 65세가 넘은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쳐 만약 대상자라면 이미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혹은 그때가 되면 알아보겠다는 생각에 기초연금에 대해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있어서 혹은 소일거리로 작게나마 들어오고 있는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고 여겨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나라에서 돈을 받는 것은 형편이 아주 어려워야만 받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확실하게 소득과 재산 규모가 상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새해 들어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또한 높아져 기존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어도 다시 선정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던 분들도 재심사에 들어가 탈락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2025년 들어 바뀌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 기초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최소한의 정보 습득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노후 연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연금에 대한 쉽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림과 동시에 2025년 새해 들어 바뀐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됩니다. 첫 번째, 만 65세 이상일 것.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할 것. 세 번째,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65세 이상 국민 10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70%의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기준액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득기준액 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월 소득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산정식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즉, 소득기준액은 소득과 더불어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기준액이 어느 정도 돼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이는 노인 평균 소득이 11.4% 올랐고 공적 연금소득도 12.5%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혹 매체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이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해 단순 계산으로 월 소득으로만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고 있던 항목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 대해 큰 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는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산정식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시면 정확한 숫자와 공식을 알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보다 수월하게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우선 월 소득평가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과 그 외의 소득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 전부가 소득평가액으로 잡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액은 110만 원으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일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을 통해 번 돈은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으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시를 통해 근로소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만약 월 2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벌고 계신 분이 있다면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면 90만 원, 그리고 여기서 30%를 추가 공제한 63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근로소득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으신 분들은 위의 공제 방법에 적용하여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보시면 자신의 소득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계산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이 아닌 그 외의 나머지 기타 소득에 대한 합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월 4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소득에 대한 공제는 없으므로 금액 그대로 단순 합산으로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150%가 넘는 금액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이 33만 4,600원이므로 150%인 50만 1,000원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앞서 초반에 설명드린 미숙 씨의 사연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앞서 예시로 들었던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계산했던 근로소득에 대한 평가액 63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그대로 합해 93만 원이 월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 산정 중 절반인 월 소득평가액 계산이 끝납니다.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산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집, 자동차,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적금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서 집과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고 예적금, 보험 등은 금융재산에 속합니다. 재산에서도 공제액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고도 하는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금융재산에는 공제액으로 2천만 원을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부채 또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차감한 후 여기서 부채까지 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했다면 전체 재산에 대한 합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환산율로 연 4%를 적용합니다. 앞서 계산된 재산합산액의 환산율 4%, 즉 0.0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재산을 계산할 때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의 회원권도 기본재산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소유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기준의 필이 미달할 수밖에 없으니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앞서 구한 월 소득 환산액과 합쳐 전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본인의 모든 소득부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가치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해야 구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팀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을 통해 개별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평가 과정을 거쳐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 중 대략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2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25만 명으로 이 중 67.4%인 624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살면 월 3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53만 원가량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니 혹시 내가 이 경우들에 속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케이스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소득과 재산 규모가 하위 70%를 넘어서 상위 30%에 속하는 것인데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단독가구인 65세 김 씨는 시가 6억 원으로 평가되는 자가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김 씨는 월 소득이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아파트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될 때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 이런 취지로 인해 공무원, 군인, 사학 등 공적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케이스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케이스는 해외 거주자입니다. 앞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거나 이민을 간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다섯 번째 케이스는 연금 수급권이 제한 또는 박탈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사회적 책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여섯 번째 케이스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경우인데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외로 이런 당연한 부분을 놓쳐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겠죠. 실제로 72세 박씨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나이인 65세를 한참 넘긴 후에 뒤늦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늦게라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놓친 연금까지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 조건인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한 달이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7번째 케이스는 허위 신청 및 부정수급입니다. 앞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초연금 수급 중단은 물론 여태까지 지급된 금액 또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8번째 케이스는 국민연금과의 연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와 관련한 부분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토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노년기에 연금 혜택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평생 열심히 일해서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간혹 평생 아무 일 하지 않아 국민연금 자체도 낼 일이 없던 사람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층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60세 전후가 되면 소득이 끊기고 재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를 기준으로 눈에 띄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이와 동시에 재산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만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타선진국에 비해 노후연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은 47%라고 합니다.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은퇴 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한국의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인 47%라는 수치는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오직 47%만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이 81.3%,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라는 것을 보면 격차가 꽤나 크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은 각국에서 연금 제도를 정비할 때도 활용하는 주요한 통계 자료로 쓰이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 복지 역사가 오래된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시행 역사가 짧아 아직 국민들의 노후와 관련된 복지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제도의 허술한 부분과 빈틈을 채우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덜 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안정적으로 노인들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으며 노년층의 기본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하루가 멀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지껏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 자체가 급변하는 한국사 그 자체였던 현재 노년층 세대들에게 그들의 노후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내 가족, 내 자식들 챙기기에도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치열한 젊은 날이 지나고 인생 끝자락에 맞이한 것이 편안한 휴식은커녕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몸도 성치 않은 노년의 나이에 여전히 돈 걱정하며 배를 골아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또 이러한 윗세대들의 노후 실태를 보며 저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인생을 바쳐 아웅다웅 살아가는 아랫세대들 또한 불안하고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일 테지요. 그러니 당장 노후가 눈앞에 닥친 노년기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적당한 노후연금이라는 든든한 쿠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노년 세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아가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의 보탬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